승자 독식입니다. 기술이 가장 우위인 국가와 기업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G5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강국 진입이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저서에서는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나 대표님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자 16분의 지혜와 해안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표적인 세 분을 어우선을 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맨 오른쪽에는 백홍열 박사이십니다. 백홍열 박사는 항공우주를 전공을 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전 원장을 하셨고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소장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양기관에 이렇게 기관장을 한 분은 백홍열 박사 유일하시고, 또 특별히 지난 수년간은 에디오파의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과학기술 자문을 해오고 계십니다. 또 제 옆에 있는 김정호 교수는 카이스트 정보전산학부의 교수이십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자이고, 특별히 요새 이제 AI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AI 반도체 연구를 글로벌하게 주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자세히 보시면 이 반도체 칼럼을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계세요. 이 과학자 한 사람이 저렇게 칼럼을 오래 쓴 적이 없는데 아주 기록적으로 쓰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근진 교수님, 서울대학교 우주항공학과의 교수이신데 우리 저자 중에서 가장 젊은 저자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우리 유망주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각 분야별로 제가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선 백홍열 박사님, 우리가 50년 전에는 소총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방산이 우리 수출 효자 산업이 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 지대공 미사일을 이라크에 수출을 한 낭보가 있는데 수출액이 3조 5천억 원이에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경이적인 이렇게 반도체가 뭔가를 잘 얘기해 주세요. 2분 이내. 그래서 이것만 알고 가도 오늘 소득이 있으신 겁니다. 제가 특히 그 대학원 847년 박사과정 말년차 한 학기 수업을 지금 10분 만에 하라고. 그게 김 교수 능력이죠. 제가 오늘 이제 세션 제목 이렇게 보면 이제 인구 기후 문제 과학 기술인데, 앞으로 이제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과 반도체인데,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인구 문제와 기후 문제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곧 AGI 시대라고 해서 사람보다도 더 판단력이 있고 창작 활동도 하고 윤리, 도덕까지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위기는 뭐냐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봇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 그럼 월화수목금토 뭐 다른 배우하고 살 수도 있고요. 이거 중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 위기하고 또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인공지능의 가장 큰 약점은 인공지능의 성능이 반도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의원님 혹시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우셨나요? 행렬 벡터? 기억이 안 나시는데, 국회의원님들도 행렬 벡터 배우고 그 시험 보고 합격시켜야 된다는 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아까 이제 국회의원님들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국회의원님도 AI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난 계산량이 많은데 학습이나 뭐 추론이나 생성 과정에서 그 많은 계산을 하는 반도체를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인공지능도 그 반도체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계산을 많이 하는 GPU인데 그게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회사가 주로 만들고, 근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HBM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이 만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패권이 세계 전 3차 대전
세계 대전이라고 보는데 그 패권이 반도체에 이렇게 달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전기를 많이 쓴다. 그래서 AI 반도체 하나가 1억을 해요. 근데 샘 알트만이 데이터 센터 세운다는 게 280만 대짜리를 세우면 그게 280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조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나라는 1000조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패권이 거의 인공지능과 반도체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우리가 반도체 최고 국가는 아니지만 메모리를 잘하는 국가라서 아직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연구비만 많이 대주시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문제와 환경 문제, 우리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과학기술에 있고 반도체에 있다. 동시에 그걸 잘못하면 우리한테 큰 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청중이 이해했을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제 저 반도체 중에서 GPU, 그다음 지금 방금 말씀하신 HBM, 그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전략이 뭔지 이 말씀해 주시죠. 이 계산하는 프로세서 CPU, 인텔이나 뭐 이런 계열이 있는데 인텔이 지금 망해가는 거는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서 인공지능 계산을 주로 하는 반도체가 GPU인데 그게 꼭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컴퓨터는 계산만 잘하면 안 되고 꼭 데이터를 읽고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우리가 챗GPT 써보셨죠? 쓸 때 바로 답이 안 나오고 한 단어씩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지 않나요? 그게 메모리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계산은 빨리 하는데 칠판에 적고 쓰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하다 보니까 메모리를 했는데, 이병철 회장께서 해서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메모리가 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영화도 만들어주고 글도 써주려면 메모리 용량이 엄청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빨리 쓰고 하려면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차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제가 20년 전부터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그걸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HBM 연구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주세요. 근데 에세이 만들어주면 고생하죠. 그 왜냐면 반도체 메모리는 값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나는 아니다. 분명히 AI 시대가 오면 비싸도 이걸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HBM,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계산에 필요한 고속 메모리, 고용량 메모리, HBM은 영원히 될 거고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미래 컴퓨터가 지금은 CPU 중심 아닌가요? 메모리 중심으로 바꾸자. 그래서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메모리가 더 이상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메모리 강국인데 시스템이 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쫓아가면 1등이 안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메모리 안에다가 시스템 계산 기능을 넣어서 인텔과 우리가 엔비디아를 사버리자. 이게 제 꿈이고요. 그러면 제 1년의 반도체 매출액만 제 상상의 10년 후에 100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만 한 300조 나요. 그걸로 국민연금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까 그 고등학생이 눈물의 말을 하더라고. 자기 시대는 연금도 없고 뭐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과학기술로 풀어보자는 게 제 의견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이렇게 알고 싶으시면은 조선일보에서 김정호 교수 치면은 한 2주에 한 번씩 반도체 특강이 나와요.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당장은 위기로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윤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 서울공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공계 대학 아니에요? 서울공대 또 우리나라의 이공계에서 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어떤가를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제 현재 이제 서울공대에 현직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실제 이공계 대학원, 특히 이제 대학원 기피 현상이 정말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공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20년대 이제 석사, 박사, 이제 석박 통합 다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에 의하면 17년부터 20년까지도 계속 정원이 미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지원만 하면 다 뽑아주냐, 그건 아닙니다. 대학 자체에서도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별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정점으로 해서 그 서울공대 이제 14개 학과 중에서 거의 대다수는 13개 학과가 다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의대 정원이 증가했죠. 이제 해서 이제 다음 26년에 이제 신입생을 뽑는 것 같은데 거의 제가 오늘 제가 신문 기사 읽었는데 경쟁률이 수십 대 1이더라고요. 정말 대조적인 상황이고 이게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카이스트나 포스텍도 비슷한 상황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공계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건 진짜 심각한 국가 경쟁력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제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고 또 이제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은 이제 지방대 학생으로 채워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직장 동료 서울대 현직 교수들도 연구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해외로 이직한 경우도 사실 언론에도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도대체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어렵게 이제 학업과 연구를 통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취직을 해도 이제 졸업한 뒤에는 이제 취업에 대한 안정성,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 이제 97년 IMF 때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다 우리나라가 그때 어려운 시기에 왔을 때 대학 이제 기업에서 구조조정할 때 구조조정 대상 영웅순위는 연구개발 인력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이제 직장을 다녔고 대기업에 다녔고 많은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 의대 쏠림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학원생들은 이제 학부생들은 이제 선배를 통해서 대학원 생활이 현 실정에서 어떤지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생들은 교수가 딴 연구 과제를 실제 실무를 하면서 연구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일단 과도한 행정 업무가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대학생들이 듣게 됩니다. 학부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교수가 따온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이제 관리기관에서 과제의 특성마다 다르겠지만은 과도하게 행정적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 참여 연구원들은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단순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도한 행정 업무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개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연구에 몰두를 못하고 행정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만큼 성과는 줄게 됩니다. 단순한 경쟁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은 국가에서 10억을 투자했는데 5억 가치의 성과를 밖에 못 얻는 겁니다. 연구에 전념하면 100억의 성과도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행정 과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이 낭비가 되는 일로 이제 비화가 되고 실제 제가 접해본 바로는 연구 개발 계획서에 적혀 있지 않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방법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 그 이유만으로 실패로 판정이 돼서 그 연구자의 제재가 가해지고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자체는 그 본질상 탐구를 해야 되고 창의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것 때문에 이제 저 연구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해결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30초 정도로만 정리를 예, 해주세요. 미래 이상적인 사회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해서 전공자들의 생각은 요즘 이제 의대에 쏠림 현상이 나오듯이 이제 어느 지방 의대를 나와도 그 의사로서의 사회적인 이제 지위 안정성이 보장이 되듯 이제 앞으로는 좀 지방 어느 공대를 나와도 공학 석박사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간단하게 좀 국회의원님께서 계시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첫째는 공대 학사 석사를 통합해서 공대도 6년제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실제 4년 동안의 공학사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업에 취업했다고 해도 사실 연구 실무에 바로 투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최소한 석사 과정을 거쳐야지만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무리 없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석박사급 연구 인력은 고도 전문 지식하고 이제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직종이다라는 그런 분류를 통해서 직업적인 안정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뉴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교의 교수직은 이제 테뉴어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정년 보장이죠. 정년 65세까지 이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철밥통이죠. 근데 미국도 그런데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대학에만 적용이 된 그걸 국가과학기술인 테뉴어 트랙 제도를 한번 신설해서 이제 트랙 내 과학기술 박사급 연구 인력의 직업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면은 그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그 신규 인력들이 많이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박사학위 중에 이제 학술활동 실적을 포함해서 실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테뉴어 트랙 자격을 부여하고 이제 취득하면 국책연구소나 민간기업 연구개발 인력 직업적인 안정성이 국가가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공계를 바라보는 그 대학생들의 눈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단순히 장학금을 더 준다든지 뭐 인건비를 더 주든지 그걸로 절대로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 정도로 한 가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는 이제 기업이죠. 국가 연구개발 이제 국가도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국가기술보험제도를 도입해서 박사급 전문과학기술자가 이제 고도의 기술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그 기업의 이제 투자금이나 국가 기금으로 조성된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인들이 전문과학기술인들이 이제 자발적인 창업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공부 많이 되셨어요? 이렇게 역시 저희 포럼에 오신 청중들은 역시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의견 주신 토론자분들께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이제는 저희가 이 군사 패권, 통상 패권의 시대를 지나서 기술 패권 시대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과학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기술 제대로 가지면 그걸로 우리 연금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니까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 미래에 더 지속 가능을 넘어서 우리 G5, G3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성장 달입니다.